자, 이제 이재명 후보 측 얘기인데요. 백약이 무효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지율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이번 설 민심을 통해서 반등을 꾀할 것 같은데 과연 설 밥상에 올리고 싶은 메뉴, 또 감추고 싶은 메뉴가 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민영 기자한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정체의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개로 보는 네. 것 같아요. 정권 교체론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개인적 문제, 뭐 네. 대장동 의혹 이런 거죠. 근데 그 정권 교체론이 지금 한 60% 육박을 하거든요. 근데 네. 연말 연초만 해도 조금 50% 미만인 게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사실 다시 상승하는 추세예요. 통상 여당 후보가 정권 교체론을 이제 극복을 하려면 차별화 전략을 쓰죠. 현 정권을 비판한다든지.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또 국정 운영 지지도는 이재명 후보보다 높은 40% 높아요.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로서는 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정체되는 국면에 있다라고 보는데요. 자, 그럼 설날 민심을 좌우할 이재명 후보의 밥상 메뉴 세 분한테 먼저 여쭤봤습니다. 자, 이민영 기자 또 김성애 소장님 둘 다 정치 혁신을 말씀 주셨고요. 여기에 김 소장님은 이재명은 한다. 이민영 기자는 이재명은 일 잘한다. 이거를 부각시켜라고 하는 건데 일 잘한다 얘기는 뭐 이미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또 부각을 시켜야 됩니까, 김성애 소장님? 그렇습니다. 아, 이재명이 잘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때가 됐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이라고 하는 건설사들에 맞서서 분양 원가도 공개하고 이 입찰 구조도 다 바꿔버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고 건설사하고도 지금 사이가 안 좋죠. 네, 근데 국민들을 보기엔 내 주머니에 돈 들어왔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네. 거예요. 계곡 문제도 누구나 계곡을 다 놀러 갑니다. 근데 누구나 다 저기다 자릿세를 왜 내는지 모른 채 닭볶음탕을 10만 원에 시켜서 먹으면서도 별말을 못 해왔어요. 네. 근데 이재명 후보가 팔을 걷고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그걸 강제 철거하고 사람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 얘기 좀 합시다. 설득을 했어요. 네. 라고 네. 앉혀놓고 어떻게든 끝까지 맞아요. 해서 실제적인 결론을 내왔습니다. 네. 지금 그걸 해야 될 때죠. 그래서 아하. 공무원 연금 문제 개혁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공무원 노조랑 앉아있는 모습. 그리고 또 뭐 다 그런 식의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들고 나와서 직접 현장에서 그들과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욕도 먹고 이러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가 어딜 간지 모르겠어요. 이재명다운 캐릭터가 안 보인다. 그래서 그것이 이재명을 한다. 이걸 딱 결론이 지어져야 저 사람에 대하면 내가 좀 이득이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민영 기자, 이재명 한다. 네. 네, 어떤 비슷한데요. 겁니까? 여론조사 비슷한 거. 보면 네. 이재명 지지하는 이유는 능력, 일 잘하는 거고 네.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고요. 그거와 무관하게 누가 경제를 살릴까요? 누가 코로나 대응을 잘할까요? 하면 보통은 거의 이재명 후보가 조금 우위예요. 네. 그러면 이제 정권 교체는 난 하고 싶은데 윤석열 후보는 좀 별로야. 이런 사람을 잡으려면 네. 결국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때도 일을 잘했으니까 이재명 후보를 찍자. 이렇게 마음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보면은 후보 시절에 정권 교체론이 60% 정도 됐고, 물론 그때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좀 인기가 없었지만 그때 어떻게 됐냐를 또 보면은 준비된 대통령, 안정적인 대통령, 여성 대통령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그럼 결국 이재명 후보도 여성은 아니지만 준비되고 안정적인 대통령 이런 거를 강화해야지만 중도층의 마음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네. 세 분이 공통적으로 짚어주신 게 바로 정치 혁신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최근 네거티브 안 하겠다, 정치 통합하겠다라면서 이 정치 혁신 구상안을 발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 이재명이 먼저 혁신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먼저 내려놓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내각 통합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정파, 연령 상관없이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라면 넓게 등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젊은 국민내각을 구성하겠습니다. 30대, 40대 장관을 적극 기용하겠습니다. 저 이재명은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습니다. 야당도 동참해 주십시오. 이 리더가 주어진 권한으로 술이나 마시고 어디 자기 측근이나 챙기고 황간 내시들이 장난이나 치고 네거티브
네, 이재명 후보가 정치 혁신안을 발표한 게 지난 26일입니다. 이 이슈가 밥상머리에 오르면 지지율 변화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거기에다 더해서 7인회라는 분들 나와서 네. 내각에 참여하지 않겠다 선언하고 송영길 대표 불출마. 예, 불출마 선언했고 우상호 의원도 예전에 했던 불출마 선언 네. 또 이어서 하셨고요. 이렇게 되는 것 자체는 뭐냐면 기득권 타파에서 우리가 먼저 번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게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 그쳐서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큰 기득권 개혁의 그림에서 민주당이 지금 기득권으로 보이는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네. 아직도 민주당의 구성원들 중에 많은 분들이 본인 20살 때 배고팠던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뒤로 30년 이렇게 편안하게 살았으면 자기들이 기득권이라고 생각하고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네. 제가 내려놓겠다라고 해야 다른 기득권한테 내려놓으란 말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시작이라고 뭐지 이거 하나로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천하람 변호사도 정치혁신 대신에 민주당 쇄신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말한 정치혁신 안 통할 것이다. 뭐 이런 뜻이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 이재명 후보는 할 것 같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예를 들면 뭐 TV조선을 폐국시키겠다. 네. 그 국토보유세를 걷어서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겠다. 이런 거는 이재명 후보는 하실 것 같아요. 하실 것 같다고요? 네. 근데 문제는 민주당이 안 할 것 같아요. 민주당이 안 한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정치혁신에 대해서도 비슷한 생각인데 김성애 대변인님 잘 지적하셨는데 김성애 대변인님이 사실 그 586 8호 밑에서 한 30년째 지금 고통받고 계시는 세대시거든요. 아니 꿀을 많이 빨았습니다. 네. 아, 그래요? 떨어지는 꿀을 조금씩 네. 마시고 살짝, 계시는 그런 건데. 살짝, 네. 그러니까 저도 얘기를 하자면 3040 장관을 저는 대표적인 예로 들겠습니다. 네. 자, 그럼 3040 장관을 하는 게 제가 아까 이상하다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왜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호응하지 않을까? 3040 장관이라고 뽑아봤자 김남국 의원, 장경태 의원 같은 스타일의 윗분들이 예뻐할 만한 사람들이 또 그 자리에 가겠구나. 박성민 비서관 시즌2가 되겠구나라고 아하.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원래 권력 개혁이나 어떤 뭐 혁신이나 기득권 타파는요. 그분들이 예쁘게 내려놓는 거 없어요. 네. 밑에서 치받고 바꾸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에는 이준석 같은 캐릭터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냥 예쁘게 내려놓겠습니다. 근데 내려놓겠다고 하는데 뭐 송영길 대표 말고는 따라 붙는 사람도 그러네요. 없고. 민주당이 진짜 할까? 이재명 후보 할 것 같은데? 아하. 이런 의문이 계속 드는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했던 민주당의 쇄신안으로 보이는 송영길 대표의 무공천 또 불출마 이 부분하고 소위 7인의 얘기까지 한번 화면으로 한번 잠깐 보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586 세대가 기득권이 되었다는 당내외의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소위 7인회로 불리는 저희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일체 임명직을 마치 않을 것임을 저 송영길은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동일 지역구 국회의원 연속 3선 초과 금지 조항의 제도화를 종로, 안성, 청주, 상당구 3곳의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습니다. 새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2030 청년들을 파격적으로 대거 공천하겠습니다. 사람 한두 명 용퇴하거나 불출마하는 걸로는 이 정치가 안 바뀐다고 저는 이 기득권을 유지시키는 제도를 용퇴시키는 게 핵심이다. 배가 아픈데 배 아픈 약을 먹어야지 발등에 소독약 바르면 되겠습니까? 민주당이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결단이었지. 그 뒤에 뒤따라오는 또 쇄신과 변화에 이어지는 물결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용두사미로 쇄신하는 척만 하는 걸로 비춰질 수가 있어서 네, 송영길 대표가 이제 마중물이 되겠다며 다음 총선에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호 의원 외에 다른 의원들의 동참하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후속 지지가 좀 나와야 힘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사실 이런 흐름이 좀 이렇게 매일매일 따박따박해서 설 연휴 직전까지 이어지기를 바랬는데요. 네. 그래야지 이제 민주당이 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뭐 어저께인가 그저께 초선 의원들이 막 다시 한번 요구하고 이동학 최고위원들이 계속 나름 찝어는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되게 미미해서 결국 조금 연휴가 지나면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아하. 싶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 보면은 윤석열 후보도 그렇긴 한데 이재명 후보도 원래 이제 민주당의 주류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당내 기반이 조금 약한 편입니다. 사실 86에서 이재명 후보 사람이다라는 사람도 없고요. 7인회야 뭐 그나마 축근 그룹이긴 하니까 그래서 조금 더 후속 지지가 없는 것 같고 송영길 대표도 86 그룹의 대표기는 하나 민주당에서는 굳이 따지면 비주류였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좀 당내 호응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김성애 소장님도 잠깐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86에서의 이재명 그룹 사람이 없다.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86은 자기들끼리는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온 학생운동 나와서 학생운동을 했거나 그 외의 대학에서는 총학생회장을 해야 그룹에 껴주지 그런 적이 없던 사람을 멤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뭐 아니네요? 어울리지 않죠. 완전 아니네요. 그렇기 네.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고 네.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586이라는 단어를 너무 크게 쓰니까 네. 마치 50대에 있는 정치인들은 다 저기 현장에서 나가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네. 전 좀 범위를 좀 좁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하. 지금 586 분들 중에서 야 내가 여기 공천 받으려고 와서 10년 동안 박갈에서 어쩌고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나갈 이유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조금 과거를 시계를 돌려보면 당 대표가 아니라 총재 시절에 우리 김대중 총재께서 민주당의 호남 정치의 이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운동권이었던 30대들을 대거 영입해서 그 사람들. 서울 경기도 지역에 아주 꿀 떨어지는 좋은 자리들을 싹 비워놓고 그 자리에 다 그분들을 영입을 해서 넣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업적이 다 내 것 같이 이제 와서 착각을 하시는데 네. 그리고 내가 지금 권리당원이랑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당하게 선출이 되고 있는데 무슨 문제냐라고 하시겠지만 그 기반의 시장이 김대중 대통령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아하. 지금의 민주적인 방식의 경선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님, 그 당시 김대중 총재님의 결단 이것이 지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역시 쇄신책을 내어놨는데요. 곽상도 전 의원의 그 지역구 대구 중남구 무공천하겠다라고 밝히는데 아하 김재원 최고위원이 바로 탈당해버리고 굴러간다는 거예요. 한숨 쉬시네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예. 김재원 의원,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이런 분들이 예. 진짜 셀프 낙선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거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이런 행태는 네. 민주당의 심폐소생을 해주고 있는 거다. 심폐소생이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그 586 용태 나오고 네. 송영길 대표 말고 그 다음 사람들이 안 나왔을 때 네. 이게 무협지로 따지자면은 주화인마에 빠진 거거든요. 아하. 우리가 이제 무협지에 보면 좀 쓸데없이 막 과하게 고급 기술 쓰려고 하다가 내공이 오히려 엉켜가지고 네. 주화인마에 빠지는데 저는 그 이제 핵심적인 백미가 김종민 의원 자기가 이제 화두 던져놓고 꼭 사람이 물러나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주워 담는 정말 안 좋은 이런 정치 보여줬는데 저희가 이걸 굉장히 잘 공격할 수 있었어요. 민주당 주화인마에 빠진 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무공천한다 그랬는데 거기서 뭐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네. 저희 최고위원이 막 나가겠다고 예. 하니까 저희가 민주당을 공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김재원 최고위원의 행위는 제가 봐도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 네. 그 관련된 짧게만 말씀, 예. 권영세 의원이 방금 본인 SNS 글을 올리셨는데요. 네. 예, 무소속 출마는 복당 조치 안 하게 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했으니까 또 또 강하게 답변했네요. 말씀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세 분이 뽑은 이재명 후보가 설에 감추고 싶은 것들 또 얘기를 들어봤는데 한번 보실까요? 네, 뭐 욕설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공통적으로 뽑아주셨는데요. 이게 많이 나왔는데 김성현 소장님 아직까지 리스크입니까 이게? 그래도 카톡으로 돌고 있더라고요. 계속 돌고 그래서 있다. 물어볼 경우에 지지자들께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네. 형님이 어머님께 도저할 수 없는 폐륜적인 언사를 늘어놓았고 아하. 그것에 격분한 동생이 형한테 어머니한테 왜 그런 욕을 했느냐라고 욕을 했던 과정을 네. 같이 설명을 하고 또 이재명 후보는 계속 사과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다 이 말이네요. 네. 네. 이 천호람 변호사도 욕설 논란을 꼽았는데 왜 그런지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그 무속 논란보다 욕설 논란이 더 크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여론조사 보면 약간 더 크게 나오는 부분도 아하.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정권 교체론이 좀 더 세서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대장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슈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욕쟁이 할머니들이 하는 밥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욕을 시원하게 하셔도 밥이 맛있으면 사람들이 갑니다. 예. 그러니까 욕을 잘하셔도 네. 유능함이 겸비되면 이게 문제가 없는데 예. 문제는 대장동 이슈가 자리 잡으면서 많은 분들께서 유능하다라는 게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맛이 없다. 예, 그러다 보면은 지금 어떤 이미지가 남아 있냐면 내가 이 일 잘한다고 거짓말하는 욕쟁이 같은 느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욕설 논란을 가볍게 취급할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민정 기자도 말씀 좀 주십시오. 저는 그러니까 후보 개인의 문제냐 가족의 문제냐 일단 이게 제일 큰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무속 논란은 아직까지는 의심 의혹에 가까운데
이 욕설은 유튜브 검색하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팩트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게 크고요.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데 이게 민주당 지지층이나 정치 고관여층은 관심이 있지만 일반 중도층은 왜 욕했는지 관심 없고 욕했잖아 이렇게 된다는 그렇게 거죠. 되네요. 그리고 이제 형 가족이 지금 추가로 법적 대응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추가 악재가 좀 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재명 후보도 이 욕설 논란이 다시 부각되자 이에 대해서 직접 사과를 했는데요. 제가 욕했습니다. 제가 욕한 거 잘못했습니다. 공직자로서 욕하지 말고 끝까지 참았어야죠. 그러나 어머니도 이제 떠나셨습니다. 형님도 이제 떠나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로 우리 가족들 아픈 상처 그만 좀 해집으십시오.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보다 몇 배, 수십 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다시 이 형수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욕설 논란이 이게 또 재점화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전 이미 알 만큼 알았기 때문에 예, 뭐 형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재발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논란되기는 왜냐하면 충분히 반영됐을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어떤 반등 얘기까지 오늘 해봤는데요. 자, 우리 장원 씨가 또 마지막 한마디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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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느 집안이나 꼭 한 명씩은 있더라고요. 네. 골칫덩이들이. 그리고 어느 집안이나 분란은 꼭 하나씩 다 있더라고요. 네. 우리 집안도 만나 싸우는데 남의 집안 싸운 이야기 하기 쉬울까요? 예. 실제 내 형수가 앞에 있는데 다른 사람이 형수 욕설한 거 얘기하기 쉽지 않죠. 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명절입니다. 이제 곧 명절인데 명절 때마다 가족 간에 일부 싸움은 있다. 그 보는 데서 우리도 싸우는데 남의 가족까지 싸우는 거 보는 게 맞냐. 네. 장원 씨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 집안 생각도 나고요. 저는 이거 장원 씨가 네. 굉장히 위험한 말씀하시는 게 위험합니까? 장원 씨 얘기를 들어보면 네. 우리나라의 가족은 서로 싸우고 이제 설에 전보는 그런 걸로 요약되는 것이 아닌가. 좀 위험한 발언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저는 공감이 되는데요. 네. 네. 막 그럼에도 인생이고 불구하고 그런 게 가족입니다. 그런 거 화해하고. 설날에 떠오르는 거는 결국 가족 또 운세 특히 설날이니까 무속. 네. 저희 어머니 일요일에 떠오릅니다. 교회 가시고 수요일에 점집 가세요. 자,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선이 코앞이다 보니까 자연히 많은 이슈들이 오르내립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드렸지만 싸우진 마시고요. 설 연휴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함께해 준 구독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OB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